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 언론계가 참 여러 가지 면으로 뒤숭숭합니다. 그죠? 네. 근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뒤숭숭함을 연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두 개를 뽑아서 한번 일단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헬마의 발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분이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재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게 유인촌 장관이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펼쳐질 양상은 어떻게 될 거냐 좀 미리 좀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면서 저는 항상 떠오른 게 구관이 명관이다. 네. 라는 자유당 때 이야기. 왜 그러냐면 아니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 장관 했던 분을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그렇죠. 문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그렇죠. 다른 부처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엄밀히 따지자면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방송 관련 업무를 이명박 정부 때 했었기 때문에 또 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려막기 인사도 아니고 회전문 인사도 아니고 리바이벌 인사. 구관 인사.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또 새길로 빠져가지고. 네, 아유. 네. 근데 이제 제가 진행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네. 연관이 되는 얘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이동관 그리고 문체부 장관으로 유인촌 이런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이제 어떤 최대치를 좀 가늠해 보고자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동관 유인촌 조합의 힘이 상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각 방송사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고요. 방송통신.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사. 그리고 뭐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구성할 권한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생생하게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방심위를 통해서 뭐 직접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방송통신 심의에 이제 개입을 하거나 혹은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통제는 방통위에서 사실상 이제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문체부 같은 경우는 신문법이 있습니다. 이 신문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행사 주체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신문법의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주간 부서로 문체부가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정책과에서 신문법을 주관한다라고 돼 있고 신문법 10조도 보면 이제 신문 매체나 이제 인터넷 매체들의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문체부가 제출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 통제에 있어서는 문체부가 하나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전에는 이제 국정홍보처라고 했었던 국가 정책을 홍보하거나 이제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업무를 지금은 문체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광고가 지난해 규모가 1조 2천억 원 정도 됐는데 그 광고를 집행하는 권한을 문체부가 사실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인 거죠. 신문에 대한 통제 권한과 신문 방송 광고를 통한 통제 권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문체부에 유인촌 장관이 들어왔을 때 방통위 이동관, 문체부 유인촌의 조합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방송 매체, 언론 매체를 향한 어떤 통제력으로 이제 발휘될 수가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저희가 여러 번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문체부 장관 유인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뭐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뭘 또 빼?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뭐 이미 드러난 발언들만 좀 정리를 해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듣는 분들께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네. 네. 찍지마 XX. 네, 찍지마 XX. 막말 장관 논란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인성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냥 순간 욱해서.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 촬영 기자들 같은 분들, 이제 촬영을 하는 분들에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뭐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물론 이제 어떤 그런 단편적인 사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저희는 이제 언중류골이니까 유인촌 장관이 이제 앞으로 문체부에서 신문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언론관이 그렇죠.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핵심이죠. 본질이고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언론관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조선일보하고 8월 28일에 그 당시에는 이제 후보자가 아니고 이 대통령실 특보였는데요. 그 시점에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인식과 언론에 대한 인식 두 가지를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짚은 것 중에 하나는 언론의 어떤 성격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과 상당히 좀 겹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와 본 게 노영방송이라는 단어가 유인천 장관 후보자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상파 3사를 봐라. 언젠가부터 정권의 나팔수가 되더니 요즘은 노영방송이라고 한다. 머리띠 두르고 정치 싸움만 하니까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대목인데요. 이러면 SBS가 섭섭할 텐데요. 지상파 3사를 다 올라서 얘기해서. 얼마 전에 이제 방송대상에도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던 SBS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인천 후보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이 지상파 공영방송들이 일종의 그 노조가 컨트롤하는 노영방송이다라는 인식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데 비슷한 얘기들이 과거에도 다 나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 정권이 강성 노조를 앞세우고 전위대를 세워서 갖은 못된 짓을 한다. 그 천병 중에 천병이 언론 노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일삼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왔다라는 발언을 후보 시절에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렇습니다. 거의 좀 비슷한 논조죠.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직접적으로 노영방송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은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거의 겹치는 내용의 이제 발언이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얼마 전 8일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권한유착으로 권력의 꿀을 빨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짜 뉴스와 조작 방송으로 여론을 선동하던 노영방송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유인천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정부 여당의 어떤 의지 내지는 이제 인식과 굉장히 비슷한 인식을 공유한다. 이걸 이제 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그 분부를 망가하고 새길로 빠지면 자 그러면 노영 방송에 나오니까 그러면 또 어떤 영방송이 있을까? 그럼 사영 방송이 있겠죠. 회사가 컨트롤하는 그렇죠. SBS가 이제 어찌 본다면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 그럼 노영 방송이 있고. 근데 우리는 공영이라고 부르는데 공영을 지금 노영 방송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전환해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영이 된다면 그 주인은 시민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되면 그 국영 방송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노영 방송을 막는 방법은 시민의 참여를 더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의 입김이 문제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니까 노조의 입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민적 통제를 강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시민적 참여를 대폭 늘리면 되잖아요. 그럼 좋죠. 정책적 대안으로. 왜 안 해요, 근데? 글쎄요. 아니 실제로 이제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었죠. 예를 들면 이제 KBS 사장 선발 과정 같은 데도 시민 참여를 높여서 뭐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MBC 하게. 사장 선출도 시민 청문단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시민 참여를 더 늘리면 되잖아요. 더 높이면 아무래도 노조의 입김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뭐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꼭 하고 싶어갖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죠. 뭐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인식 공유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는데 허위 보도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이 허위 보도냐, 무엇이 가짜 뉴스냐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의 이 유인천 후보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본인을 향한 비판적 보도들에 대해서 허위 보도다, 가짜 뉴스다, 혹은 사실상 나를 향한 어떤 공격이다 이런 언론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좀 팩트 체크도 필요한 대목들이 있어가지고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론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유인천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데. 그분들은 변한 게 없다. 문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 이건 이제 MB 정권 때입니다. 문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
동아 마라톤 행사에 갔더니 한 진보 언론이 내가 점령군처럼 써 있다고 썼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장관이기 이전에 마라톤 애호가였는데 뭐 이렇게 썼다. 공격적으로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관을 마치고 이해랑 탄신 100주년 연극 햄릿으로 무대에 복귀를 했더니 이 뒤틀리고 뒤틀어진 세상이라는 대사를 트집 잡아서 자기가 뒤틀린 세상 만들어 놓고 저런 대사를 한다. 이렇게 비아냥대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덧붙이느냐. 어떻게 해야 이분들과 대화가 될 수 있을지 참 암담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나를 비꼬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는 언론에 대해서 과연 이게 대화가 되겠느냐라는 인식인 건데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문체부 장관에 취임했던 시점에 동아 마라톤에서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한 진보 매체가 있었나? 어디예요? 일단 제가 네이버에서 전수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는 안 나옵니다. 역시 우리 헬마는 진짜 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요. 최고. 그래서 혹시 뭔가 놓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유인촌과 점령군으로만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기만 해봐 그냥. 네, 이거 이제 나오기만 해봐죠 거의. 아니 내가 지금 헬마한테 그런 얘기야. 안 나온다 그래도 나오기만 해보라고. 일단 안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는 거고. 갑자기 혼내시는 거예요, 칭찬하듯이. 조금 전에 잘했다고 하더니. 어쨌든 유인촌하고 점령군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는 동아 마라톤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유인촌 장관이 취임 직후에 전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을 향해서 사실상 물러나라고 발언을 했던 그 맥락 2008년 3월인데요. 그때 유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점령군의 행태와 유사하다라는 비판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혹시 희미한 옛 기억의 그림자 속에서 이거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사실관계를 약간 착각을 한 건가요? 뭘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동아 마라톤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니 왜 동아 마라톤에 참석한 유인촌 장관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표현한 매체는 없었고 동아 마라톤 자체가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보니까 유인촌 장관이 그 행사에 참석한 걸 보도한 매체는 동아일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아일보가 그렇게 보도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도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스케치 정도 보도를 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장관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사진 보도를 한 매체로 뉴시스 정도, 그러니까 통신사 정도가 있고요. 실제로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다룬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유인촌 장관의 인터뷰할 기회가 있다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무엄한 이 표현을 한 매체가 어디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는데 좀 혼을 내고 싶다.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자신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령 사실이라고 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건 자신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평가이기 때문에 의견의 영역에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유인촌 장관이 무엇을 했다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 했다면 그게 가짜 뉴스는 맞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유인촌 장관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래서 허위다 가짜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헬마가 뒤에서 저한테 김종배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욕을 했다고 쳐요. 그죠? 사실이 아니에요. 네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그냥 뭐가 사실이 아닌 건가요? 밴댕이 소갈딱지 넘어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사실이 아닌 건가요? 소갈딱지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냥 의견이잖아요. 거기다가 정색하고 너 왜 나한테 지금 그 헛소문 퍼뜨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는 진짜로 밴댕이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밴댕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는 거지 그거는. 왜냐면 공인이잖아요. 공인의 경우에는 온갖 어떤 그 평가를 다 받잖아요. 그 평가에는 별별 평가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평가는 의견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 따라서 그냥 자기 위주로 평가해서 그러니까 내놓는 건데 거기에 무슨 가짜 뉴스니 뭐니 이런 걸 갖다가 이 잣대를 갖다 댈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이제 그 맥락에서 이 대목을 굳이 가져온 건데 뭐 어느 매체에서 점령군처럼 서 있다라고 썼다 안 썼다 그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햄릿의 대사를 이용해서 어떤 보도를 한 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 뭐 신문이나 뭐 이런 어떤 매체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보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공격 혹은 뭐 비꼬기 이런 것이 나를 향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로서 대화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점령군처럼 서 있다라고 썼던 보도는 사실이 아니거나 찾기 굉장히 어려운 이 마이너한 매체의 보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 햄릿의 대사를 인용해서 트집을 잡았다라는 게 과연 트집을 잡은 것인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그 보도를 찾았는데 한겨레의 이제 칼럼 코너 중에 유레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6년에 나온 유레카 이 칼럼이 제목이 햄릿 유인촌입니다. 2016년 7월인데 유인촌 장관이 얘기한 그때는 이제 장관은 아닐 때고 그렇습니다. 전 장관 시절에 이해랑 선생의 이제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햄릿 무대를 올렸을 때 주인공 햄릿 역할을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칼럼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햄릿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이 이렇게 이제 수백 년 동안 계속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매력의 원인이 뭐냐?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지식인의 힘에서 그 캐릭터의 매력이 나온다라는 게 연극계의 대체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유명 연출가들의 이제 발언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유인촌 장관이 문체부 장관을 지낼 때 코드 인사를 밀어붙이고 공공기관장을 대거 해임하면서 문화예술계가 그때 당시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캐릭터 햄릿을 연기하는 게 유인촌이라는 실제 캐릭터와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걸 이제 비판하는 이제 실제 칼럼입니다. 뭐 실체와 이미지에 간극이 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겠고 저는 거기서 또 각도를 약간 돌리면 문화예술 영역은 정답이 없는 영역이에요. 네. 정답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비평과 평론과 이런 것들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돼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어떤 그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저것도 연기라고 저 발연기 뭐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아니 이건 그 유인촌 장관이 발연기를 한다가 아니라 네. 연예인들의 연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립싱크 수준의 가수 뭐 이런 그 평가도 있고. 잘못 쓰면 이제 악플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라고 고소하는 경우 봤냐고요, 제 얘기는. 평가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고소할 수는 없죠. 없죠. 억울하고 열받고 화는 날 수 네.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 뉴스고 그래서 심각하다는 얘기는 어떤 연예인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문화예술 정책을 관장하는 그 사령탑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한 단서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건데 이게 이제 본인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어떤 맥락이 지금 이 인터뷰에서 읽히는 건데 반대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축소해서 보는 것 같은 대목이 같은 인터뷰에 나옵니다. 아니 똑같이 인생에서 사는 사람이 중에 네. 인지상정이라고 자기애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나 듣기 싫은 말에서 그러니까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인지상정으로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네. 보는데 근데 그 속으로 그냥 하는 거와 그렇죠. 인터뷰에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짜 뉴스로 규정해서 이야기하는 거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거는. 공식 인터뷰에서 언론관을 내비치는 데 있어서 그게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향한 비판은 좀 축소해서 보고 본인의 본인을 향한 비판은 좀 넓혀서 보고 본인의 잘못은 좁혀서 보는 게 바로 그 다음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해임 논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공공기관장 해임 논란 자체는 대단치 않은 일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시장이 이명박에서 오세훈으로 바뀌었을 때 본인이 서울문화재단 대표였는데 같은 보수당이라도 새 시장이 나오면 새 사람이랑 일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사의를 표했다. 근데 장관이 됐을 때도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말한 거다. 새 정부와 생각이 다른 기관장들은 더 있으라고 해도 안 있을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신문을 봤더니 지난 정부 기관장 물러가라 라는 식의 제목으로 나오더라. 이게 이제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한 것인가? 지나가는 말처럼. 근데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사건을 키운 것인가를 찾아봤습니다. 역시 2008년 3월로 돌아가서 봤더니 당시 맥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대목들이 좀 보입니다. 일단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가볍지 않은 무게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게 당시 장관을 취임한 직후에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가벼운 자리는 아니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30여 개의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 중에서 철학, 이념, 개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물러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언론들은 당연히 이거는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임 압박이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건 발언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서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맨날 정권 교체할 때마다 이렇게 공공기관장 갖고 지지고 볶느니 네. 일단 임기 그러니까 해서 같이 가는 게 좋다. 언제까지 약순환 계속할 거냐 했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공공기관장도 대통령의 철학에 어떤 부응해야 된다는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네네. 근데 그거는 한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방향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파트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문화예술계에서 대통령의 철학을 왜 받듭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문화예술은 말 그대로 권력의 논리, 정치의 논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유분방하게 어떤 주관적인 가치와 주관적인 예술적 감성을 표현해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거기에 대통령의 철학이 왜 끼어드느냐고요. 거기에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 그 자체가 이런 마인드를 언론에 갖다 대면 그게 공산당 기관지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다른 문화 영역에 갖다 대면 그게 뭐냐면 선전 도구로 바라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발상이고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그 점에서 그 공산당 기관지 발언을 한 분이랑 조금씩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뭐 이념을 이야기한다거나 뭐 좌파 관련된 단어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로 뭐 좌파나 우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정부 비판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또 그 유인촌 장관 시절에 보면은 그 시선 집중이 2009년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이 있었거든요. 미디어법 문제도 있었고 뭐 4대강 세종시 등 사회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문제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좀 올바르게 인식되도록 홍보를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화예술계를 수단으로 사용을 하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더욱 이념의 장으로 끌어오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말릴 수가 없는데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라 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 이 대목이 이제 계속 지적이 되는 소위 이제 도구로서 문화예술 분야를 바라보는 문화예술관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문화예술계가 어느 한 진영에서 장악돼 가지고 오히려 선전의 장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관은 무엇인가가 되돌아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치적이면 안 되고 뭐 탈정치적이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나름 학부에서 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꼭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정치적이면 안 된다라는 예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술도 완전히 비정치적일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강력한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서의 예술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훨씬 정치적이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를테면 뭐 이육사 시인이나 윤동주 시인의 저항시, 일제에 대한 저항시를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정치적인 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피카소의 그 대작이죠. 게르니카 같은 작품 같은 경우는 스페인 프랑코 독재나 나치에 대한 저항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작품들인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두는 게 바로 문화예술 정책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원칙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유인촌 장관의 언론 문화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KBS의 김희철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이번 주에. 바로 또 결재도 했고. 네, 그렇죠. 이제 12일이었는데요. 여권 이사들이 다수결로 해임 제청안 상정하고 이걸 의결하기까지가 딱 2주가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가 여권 이사가 6명, 야권 이사 5명으로 여대야수 구조가 된 때 기준으로는 3주 정도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다음은 MBC 순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모두가 사실 예측을 했던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지금 갑자기
갑자기 조금 속도가 조절이 되는 모양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네. 남영진 KBS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은 안 받아들여졌어요? 네.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차이가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있는데 일단은 그 해임 사유의 부분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걸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MBC 경영 및 운영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 이사회 운영을 부적절하게 했다. 그리고 뭐 박문진 이사장으로서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감독을 하는 역할을 소홀히 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요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건 이사회의 의결 활동이라는 게 사실 그 이사회가 9명으로 원래 구성이 돼 있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10명이 됐지만 뭐 합의제 기구처럼 이렇게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해임 사유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독임제로 가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직무 수행을 못하면서 얻는 손해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때 한 가지 사유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손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보수를 못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뭐 해임 그 비재산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손해, 그러니까 그 이사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하지 못하면서 개인에게 돌아오는 손해가 크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사로서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 수행 장애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해임을 허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를 해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해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이 해임 사유가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게 남영진 이사장이 그렇게 됐고 이제 남영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이사장이죠. 해임 사유가 조금 더 넓게 걸쳐져 있습니다. 우선은 그 방만 경영에 대한 임무를 해태해서 방치했다. 이 부분은 항상 뭐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구속됐던 윤석년 전 이사 있잖아요. 네네. 이 윤석년 전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이사회에서 부결을 시켰고 경영평가에 부당 개입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영평가 부당 개입했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공정언론국민연대라고 좀 이렇게 열심히 요즘에 활동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모 경영평가위원이 보고서에 넣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규정상 시민단체의 평가는 뭐 진보단체든 보수단체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의결을 했던 것이 경영평가 부당 개입이라고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업무 추진비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영진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업무 추진비 관련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어차피 이제 남영진 이사장은 이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사장직을 회복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자녀 임기에 대한 부분이 좀 판단이 있었거든요. 남영진 전 이사장이나 권태선 이사장이나 똑같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는 업무 복귀를 하게 됐고, 근데 남영진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게 길지 않다는 게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한 거죠. 이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이제 해임 취소 소송 결론이 나기 전에 임기가 끝날 수가 있고, 또 보궐이사가 이미 선임돼서 이사장이 새롭게 선출되고 있다. 이 점이 오히려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로 판시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MBC는 이제 중간 정리를 하면 그렇게 돼서 원래 박문진 이사가 9명인데 현재 지금 10명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또 이제 그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10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5대5 구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죠? 10명 체제에서는 6대4 가 됐습니다. 야당 쪽이 지금 야권이 더 많은 거죠. 네네네. 2명씩 옮겨서. 그래서 MBC에서 지금 당장 뭔가 크게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죠. 또 추가로 다른 이사를 해임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사 해임 가능성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뭐 단순히 지금 이사회 구성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한 10월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장 해임 제청안을 갑자기 이렇게 사장 해임안을 올려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되지 못했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KBS가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김희철 사장 해임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김희철 사장은 이제 또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결과를 일단 봐야 되는데,
지금 뭐 후임 얘기가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후임 얘기가 거의 사장 해임이 되기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후임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게 좀 독특한 부분이 후임 인사들 하마평은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누군가의 이름이 거론된 게 그 KBS의 노조 중에서 KBS 노동조합이라고 있거든요. 네. 보수 성향 노조로 꼽히는 곳이고 이번에 이제 김희철 사장 해임을 강하게 주장한 노조인데 이곳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입장을 내면서 그분의 이름이 오히려 더 많이 공식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지금 거론이 된 게 뭐 기사도 다 됐으니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이제 유력한 사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이 나오면서 KBS 노동조합이 네. 안 된다 한 거예요? 네,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KBS 관련해서 경영을 할 만한 뭐 전문성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이 이제 KBS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박민 논설위원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장이 물러났지만 다시 예상치도 못한 KBS 외부에서 누군가가 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또 한 번 KBS에 돌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장 앞에 놓인 과제가 사실 좀 많이 있잖아요. K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김희철 사장 해임 제청 사유 중에 하나로 꼽힌 게 그 수신료 대응을 못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진 이슈에 대해서 책임을 못 졌다고 대통령이 해임을 한 이슈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부에서 그렇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맞기 때문에 이제 차기 사장이 오게 되면 한전과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정치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ETV에 대해서 민영화 같은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좀 중대한 살림살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가져갈 만한 사람이라면 뭐 한편으로는 정말로 대통령이라던가 윗선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외부에서 오는 게 더 칼을 빼드는 게 더 쉽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희철 사장 해임까지 갔는데 네. KBS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KBS 내부에서는 사실 지금 정말 평소보다 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냐하면 그 전에 직능단체에서도 뭐 물러나라 이런 뭐 성명 나오고 한 게 있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희철 사장이 해임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한 심경이 저도 보면서 들었던 게, 분명히 이게 해임이 되는 과정은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 절차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누군가가 나서서 막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비판을 한다거나. 이게 지금 있는 사장에 대해서 지금은 전직 사장이 됐지만 이제 옹호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사람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을 또 자르고 있는 사람도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애매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 거고. 현장의 네. 인력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노지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불만들이 이제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직장 자체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신료가 사실상 이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깎여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구조조정 압박이라든지 뭐 임금 삭감 압박이라든지 이런 걸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있어서 차라리 사장단이나 뭐 이제 경영진이 빨리 바뀌어서 안정화가 되는 편이 이런 어떤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응에는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초임 뭐 이 제작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이 최강의 논리는 좌파 논리도 아니고 우파 논리도 아니고 생존 논리라고. 그렇죠. 그 비슷한 지금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KBS 입장에서 봤을 때는 TBS에서 한번 목격을 했던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소위 그 언론대 이 파업대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초임 기자들이나 초임 PD나 이런 인력들은 좀 더 그런 쪽에 더 이제 많이 생각이 좀 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물어봤던 어떤 학교 후배 중에 이제 KBS 기자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약에 보도 내용에 대한 어떤 간섭이나 편집권 침해가 일어나면 싸움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사장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인식을 실제로 하더라고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낙관적인 인식들이 어느 정도 있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낙관적으로라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이제 바깥에서 찍어 누르면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신료라는 문제를 먼저 꺼내 들어서 실제로 분리징수를 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뭐 내부에서 그런 견제할 수 있는 동력을 그냥 깎아버리고 시작을 해버린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남아 있어도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직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직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정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가 문제인 상황에서 이걸 두고 또 이제 이해관계가 갈리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장 결혼이 되면 어쨌든 30일 안에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추석 전까지 이거를 당겨서 누군가를 선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들리고 그래요? 있는 것 속도를 같아요. 내서?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한 가지 관건 같은 경우는 원래 KBS 사장이 이제 2018년경 이후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사장을 뽑는 그런 절차가 있었잖아요. 사장 후보를 이제 한 3배수 정도 후보가 정책 설명회 같은 걸 하면 시민 평가랑 이사회 이제 최종 면접 평가를 이제 합쳐서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최종 후보를 시민 이렇게 참여, 시민 올려주는데, 통제. 네. MBC 사장 선출 과정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 이사회가 그때그때 이 규칙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그리고 이래저래 휴일이 10월에 많은 상황인데 며칠이나 넘었던 열흘 네.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한다면 이런 제도가 오히려 또 사라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그 절차를 안 거친다고요? 안 거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규정상 돼 있는데 안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새로 만드는 거죠. 이번 사장 공모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사장을 공모를 할 때마다 이사회에서 그 공모에 대한 절차 같은 것들을 합의를 해서 만드는데 그 논의가 이제 다음 주 이사회부터 좀 정식으로 안건을 올라와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취재를 하다 보니까 권태선 이사장이랑 남영진 이사장의 법적인 판단, 1차 판단이 좀 엇갈리는 것도 있었지만 인상적이었지만 KBS하고 MBC가 어떻게 보면 그거랑 비슷하게 KBS 내부의 분위기는 훨씬 조용한 데 비해서 MBC는 오히려 박문진 이사장이 이제 복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좀 뭐랄까요, 좀 위기 의식을 좀 팽팽하게 좀 유지하는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게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이미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예산 타격하고 연관이 돼 있는 상태고, 그쵸. 거꾸로 MB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정부 지원을 안 받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인위적인 작동 장치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싸울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이제 MBC 쪽에 더 강하게 남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평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이게 우리가 몇 주째 다루고 있는 거죠? 주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지금 이제 KBS 같은 경우에 뭐 유력 사장이 KBS 출신이 아닌 사람이 올 것이다 뭐 이야기가 있고, 또 문체부 같은 경우는 또 신문기자 출신 장관이 있다가 그 신문이나 뭐 이렇게 그 기성 언론과 관련 없는 인물이 또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강한 그런 칼잡이로서의 뭔가를 기대한 인사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또 다룰 것 같으니까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